지금 뭐해? 수학 구조대 선생님이네요. 와, 선생님 저요 이번에 기말고사 수학 공부 계획표 세웠다요.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많이 밀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황스러우셨죠?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혹시 이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수학 구조대 선생님과 만났는데 기말고사 보고 여름방학 준비하시는데 수학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셔서 제 양쪽에 수학 구조대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화천 산해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 정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계초중 교사 서재신입니다. 네, 친구들이 엄청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요,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과 똑같은 지정연 학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 좋은 조언 많이 받고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자, 학생으로 돌아갑니다. 뾰로롱! 선생님, 아까 제가 세운 계획서를 왜 무시하세요? 저 정말 열심히 세웠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죠? 정말 많이 속상하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팁을 주면 정연이가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몇 가지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아까 정연이가 보여준 계획서에다가 매일매일의 계획과 그 다음 구체적인 양을 써서 보충을 하고 싶어요. 이때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 자신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고요. 쉬는 시간 꼭 확보하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게 계획을 세워야 밀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험을 볼 때 무엇을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통 교과서,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주신 학습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시험은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만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이 잘 담긴 것, 뭘까요? 뭘까요? 교과서요? 그렇죠.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먼저 공부하시고 학습지 그리고 문제집 순서로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과서의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매일의 공부량을 정해보세요. 보통 수학 시험 범위는 한 1.5단원, 한 단원 반에서 한 2단원 정도의 시험 범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과서 먼저 공부하고 중단원까지 간 다음에 그 단원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다 공부가 끝나면 더 공부하고 싶다. 그때 문제집에 있는 단원 평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세운 계획표는요, 책상 앞에 딱 붙여 놓으시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오늘 했구나 딱 체크를 하시면 성취감도 느끼시고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에 더 뿌듯함을 느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럼 제 계획표를 딱 붙여놓나요? 선생님이 나눠준 팁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았던 시험 공부 계획표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줄 테니까요.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방법으로 조금씩 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눈으로 수학은 절대 공부하시면 안 돼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풀면 되지. 이렇게 x를 구하면 되지. 이렇게 눈으로 풀지 마시고 꼭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면서 공부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요? 그러면 선생님이 세워놓은 계획표를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거랑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엄청 자세하네요.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습지 몇 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눈에 훨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저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계획표를 그럼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다시 세워볼게요. 기특하죠? 완전 기특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선생님 하나 더요. 그 옆에 평가는 뭐 하는 거예요? 저가 저를 평가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내가 만약에 교과서 70쪽에서 75쪽까지 풀기로 결심을 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다 완성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못했으면 X. 조금만 했으면 세모. 이렇게 하고 못한 부분을 적어놨다가 주말에 쉬는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원별 마인드맵을 작성해서 학습 정도를 체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작성을 해온 마인드맵을 같이 보시면 선생님이 좌표평면과 그래프 단원에 마인드맵을 그려왔어요.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창의적으로 해도 되지만 자기가 작성하기 어렵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운데에 단원 이름, 좌표평면과 그래프라고 적고 그 다음 소단원 순서대로 쓴 다음에 소단원 옆에는 개념, 문제, 뭐 그림 이런 것들로 가지치기 하듯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수학을 덩어리로 보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 이것보다는 함수가 어려워 이것보다는 함수에서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어려워 이렇게 자기가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덩어리로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념을 볼 때는 개념을 정리할 때는 글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례라고 하면 식, 그래프, 표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정비례를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비례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푸는 예제 문제를 같이 옆에다가 써놓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정연 학생 피자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해요. 네, 자 피자 한 조각을 둘이 나눠 먹을 때, 셋이 나눠 먹을 때, 나눠 먹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요. 자 이렇게 X명이 나눠 먹을 때 한 사람이 먹는 한 조각을 Y라고 하면 Y는 X분의 1 이렇게 반비례 상황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식뿐만 아니라 어떤 반비례는 피자 나눠 먹기, 정비례는 콜라값 이런 식으로 상황과 연결을 해도 자기 머릿속에 개념을 구조화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념이나 문제 옆에 체크박스 보이시죠? 아, 네네. 네, 여기는 내가 이거를 이해하는 정도를 표시하거나 그러니까 25% 이해했다, 50% 이해했다, 다 이해하면 다 색칠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교과서를 3번, 4번 공부를 할 때 한 번 풀었으면 한 번 1회, 2번 풀었으면 2회, 3회 이렇게 횟수를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하면 아까처럼 시간이나 단원의 흐름대로 정리하는 계획표와 함께 이 마인드맵도 같이 하면 이 단원의 개념을 구조화해서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 개념, 구조화. 제가 더 어렵게 했나요? 이 책을 네. 3번 이상 본다고요? 저는 3번을 봐야 할까요? 3번 보기 어렵다면 네. 먼저 예제 문제 먼저 푸는 거죠. 그러니까 예제 문제가 있고 개념이 나오고 예제 문제 그리고 예제를 튼튼히 하는 문제, 조금 변형된 문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서대로 2단원을 공부하자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개념 이해하고 예제 문제만 딱 푸는 거죠. 예제 문제도 풀이 과정 나와 있다고 교과서가 다 풀었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 풀이 과정을 이렇게 가려보고 예제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볼 때는 개념 보고 예제 문제 예전에 못했던 거 별표 표시한 거는 더 풀어보고 그 다음 문제를 또 한 번 다 훑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빼고 그 다음에 또 3번째 볼 때는 그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3번, 4번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속도도 나고 자신감도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앞에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막혀 이래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쭉 보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예제 문제만 먼저 풀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40점 정도 맞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 중간 정도인 친구, 못하는 친구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40점 정도 맞으면 중간 정도는 하는 걸까요? 선생님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막힘없이 술술 다 푼다면 나는 지금 수학을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중단원 정도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한 수학을 한 중간 정도 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에서 예제나 문제 정도에서 풀 수 있다.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풀 수 있고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한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 또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 아니면 그냥 중간 공부하는 친구, 이거에 따라 공부법이 다 다른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서재 선생님, 우리가 중위권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더 열심히 설명을 해줘 볼까요? 네. 자, 친구들 귀 쫑긋하고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은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시나요? 빨리 답을 체크하고, 틀렸어. 이거 맞았네. 실수했네.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좀 더 틀린 이유를 파악해서 다음에 같은 곳을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는 건 어렵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자기의 실력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 틀렸나 물어보면 선생님 저 이거 아는데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수가 왜 일어날까요? 알면서 잘못 쓸 수도 있지만 긴가민가 하는 사이에 실수가 일어나는 일이 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내가 몰랐구나 인정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지고 넘어가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틀렸으면 저 실수했어요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썼어요 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길 추천드려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어려운 문제가 딱 나타나면 난 이거 모르겠다. 어떻게 풀었지? 하고 바로 답지를 보는 건 아닐까요? 한번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주 짧게라도 어떻게 풀지? 내가 배운 걸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고민하는 동안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 고민이 혹시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그 고민을 해서 문제를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 고민을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각을 길러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고민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지인 선생님의 실수 체크하기는 모든 학생들이 다 꼼꼼히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실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남게 되니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아이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를 한번 3가지로 꼽아봤어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숫자를 너무 헷갈리게 씁니다. 0, 6, 9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을 친구들이 못 읽는 거는 2번째 문제지만 자기가 쓴 숫자를 자기가 못 읽어서 6으로 쓰다가 갑자기 5로 문제가 바뀌어서 풀이 과정 요만큼은 잘 썼는데 여기서 갑자기 6이 5로 바뀌는 바람에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숫자 이제 서술형 평가에서는 요 과정 점수는 받지만 요 부분은 안타깝게 감점이 되겠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힘든 과정은 인정 못 받고 아예 통으로 날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안타까운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계산 실수를 하는 친구예요. 개념을 잘 적용해서 풀었는데 덧셈, 뺄셈, 곱셈을 못하는 거죠.
구구단을 못 외워서일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개념을 어설프게 잡고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여기서는 이런 개념이 적용되는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 예쁘게 쓰기, 계산 잘하기, 개념 확실히 잡기, 그리고 여기에 많이 연습하기가 같이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제가 엄마 계산 실수를 했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수가 실력이었군요. 그럼 선생님이 서재신 구조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숫자 똑바로 쓰기, 개념 공부하기, 계산 연습하기, 많이 연습하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선생님 더 얘기해 주세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수학 너무 어렵지요. 공부해도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만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서 또 다 찍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정말 이제는 나는 수포장가보다 포기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짜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잖아요. 찍어서 맞는 문제보다 스스로 풀어서 맞춘 문제에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다음 시험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먹기 어려웠을 텐데 공부해야지 시작하는 친구들 응원합니다.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우리 공부 계획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시나 잘 지켜보고 너무 많은 교과서의 문제들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서재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제와 문제 이렇게 정리해서 매일매일 풀어보시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럼 토요일에 다시 한번 틀렸던 문제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제 문제는요.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예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를 낼 때도 예제 문제를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서 예제 문제 공부를 할 때 서술형 대비도 같이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도전 꼭 갖고 이거를 장기전으로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4문제 더 맞아서 20점 올리고 다음 시험에는 또 20점, 또 20점 하다, 이렇게 튼튼하게 올라가다 보면 자기가 어느 순간, 나도 수학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자기에게 수학 좀 가르쳐줘.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진희 선생님께서 교과서 먼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3번 아니면 4번은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위권 친구들에게 당부를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아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 알면서 정리를 잘 해가고 풀이 과정을 꼼꼼히 차분히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주 가끔 풀이 과정을 하나도 안 쓰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풀이 과정을 좀 쓰면서 공부해봐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이거 다 암산으로 되는데요. 풀이 과정이 왜 필요하지요? 귀찮아요. 시험 볼 때 잘 적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문제풀이 쉽다고 풀이 과정을 건너뛰고 암산으로 풀다 보면 꼭 서술형 평가 때 실수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함께 볼까요? 여기서 보면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제일 학습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 물어볼 때 설명을 해주면 내가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이 부분을 좀 몰랐구나. 나의 과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노트 정리를 할 때도 풀이 과정을 그냥 나만 알아보면 돼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친절한 답안지를 내가 작성한다 생각하시면 조금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 다 하니까 안 써도 돼가 아니라 겸손하게 친절하게 적어줘야지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공부하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 선생님도 팁 좀 주실래요? 그러면 저도 숨겨놨던 마지막 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꺼내 볼게요. 선생님은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문제와 관련된 정의가 뭐지? 이렇게 한번 다시 접근을 하거든요. 뭐였더라? 정의가 뭐였더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짚어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정의가 정말 중요하구나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교과서 본문을 정독하면서 그 내용과 용어 사이에, 줄과 줄 사이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에 치중하다 보면 수학 교과서의 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수학 교과서 딱 펼쳐보면 예제 문제 이런 것만 보이지 거기에 있는 글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읽어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 문제풀이 역시 정의와 성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너무 이미 잘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2%,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과서 정독을 통한 원리를 다지고 정의를 꼼꼼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제가 라떼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네. 고등학교 때도 수학 교과서하고 과학 교과서를 정말 꼼꼼히 정독을 했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교과서에서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찾게 되기도 하고요. 교과서를 정독하고 그것과 이렇게 문제집을 연결하면서 공부하면서 친구들도 귀찮게 하고 많은 선생님들을 귀찮게 해서 확실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제가 친구들한테 공부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친구들 중에서도 설명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알았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도 공부가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알았지, 친구들아? 내가 곧 물어보러 갈게. 네, 오늘 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자신감도 얻었고요. 저도 조금씩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한테 힘든 거는요, 객관식보다는 서술형 평가도 좀 힘들고요. 왜냐면 과정을 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수행 평가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하시는데 참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서술형 평가 과정 쓰는 팁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은 수학 문제를 어디에다 푸세요? 교과서나 책의 여유 공간에 끄적이면서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나요? 문제를 풀 때도 막 여기 풀었다, 또 이쪽에 풀었다, 또 여기다 풀었다 이렇게 아래 위를 돌아다니면서 여유 공간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 집중을 해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중학교 1학기 마지막 내용은 방정식과 함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해력을 통한 어떤 직관적인 내용보다 하나하나 손으로 써가면서 차분히 익혀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는 노트에 위에서 아래로 풀면서 한 줄 한 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답지의 모범 답안하고 비교해 가면서 모범 답안하고 내 풀이가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수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된다면 따로 서술형 준비를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지인 선생님께서 서술형 평가 준비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수행평가 준비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행평가는 보통 선생님께서 활동지를 나눠주거나 하시면서 수행평가 채점 기준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단원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보는데 어떤 요소에 어떤 기준으로 채점이 되는지 설명을 다 해주시고 아마 교실 앞에도 게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바짝 정신 차려서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꼼꼼히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말이 있어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학교에서 어느 날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들은 몇 점 정도 맞으면 만족해? 물어봤더니 50점이요. 전 중간만 하면 되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성취도가 나오게 되는데 A, B, C, D, E로 나오거든요. 이때 중간은 뭐죠? 중간은 C요, 선생님. 그렇죠. C예요. 그러면 C는 어느 성취율에 해당하냐 하면요. 70% 이상 80% 미만이에요. 그러면 원점수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70점 정도 맞아야 C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중간은 50점이 아니라 몇 점이요? 70점이요. 네, 70점으로 생각을 하셔서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70점이 중간이란 얘기인 거니까 저는 40점이고요. 아까 서재신 선생님이 조금씩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욕심을 많이 갖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선생님들께 좋은 결과 알려드릴 거고요. 시험이 다 끝나면 좋겠어요, 선생님. 놀러 가고 싶고요. 여름방학 바다도 가야지. 친구들이랑 영화도 봐야지. 빨리 시험이 끝나면 좋겠어요, 선생님. 노노노! 네? 옳지 않아요. 정현 학생, 지금 여름방학 내내 놀기만 할 거는 아니죠? 그래야죠. 조금 놀고, 또 조금 공부하고, 또 조금 또 여행도 가고, 이렇게 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 충전의 시기도 한 방학, 쉬면서도 준비를 해 두어야 2학기가 덜 힘들겠죠? 2학기 내용에 대한 예습도 필요하지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먼저 학년별로 2학기 학습 내용과 기초가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선생님이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때 저게 뭐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꼭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나열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1학년 2학기에는 도형과 통계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직선, 선분, 반직선, 예각, 직각, 둔각, 수직, 평행, 도형의 합동의 의미, 다각형, 대각선, 원주, 원의 넓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사다리꼴, 사각형,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내용을 꼭 살펴봐 주시고 각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요거는 꼭 반드시 하고 2학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한번 해볼게요. 2학년도 도형과 확률이에요. 그러면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 내용 중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여러 가지 사각형 있잖아요.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에 관한 정의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도형인지요. 그리고 각에 관한 내용, 선에 관한 수선, 수직 이등분선에 관한 내용하고 마지막에 배웠던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학년도 원과 통계네요. 그러고 보니 2학기 내용은 모든 학년들이 다 통계와 도형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2학년 내용 중에 도형의 내용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외심, 원, 현, 수직이등분선과 같은 내용과 통계 1학년 때 배웠던 통계 단원 중에 평균, 줄기와 잎그림, 좌표 평면의 점찍기 같은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기억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꼭 찾아보셔서 2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방학 때 놀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정현 학생, 네. 방학 되면 여행 가방에 네. 수학책
몇 권 넣으실 거죠? 교과서 말고 아, 교과서 재미있는 말고요? 수학책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희 선생님께서 공부 내용을 많이 알려주셨죠. 자, 보면 저는 수학 공부를 더 풍부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수학적 안목도 키우고 싶으시죠? 네. 자, 저도 이것도 부분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통째로가 아니라 수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은 어른들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을 두고 목차를 먼저 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학기 때 배웠던 단원이나 개념, 그리고 2학기 때 배울 단원이나 개념과 관련된 챕터만 부분적으로 골라 읽는 거죠. 한 권이 아니라 몇 장 읽는 거는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새 책이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 통계. 이것은 사회에 나오는 통계적인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계적인 안목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수학책은 확률 이야기, 통계 이야기 등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수학 개념들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같이 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 정연 학생 지금 몇 학년인가요? 저 2학년이요, 선생님. 아직 어리지만 미적분 선생님 고등학교 내용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책은 상당히 어렵긴 해요. 어렵지만 앞부분에 일상 속의 함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연 학생 커피 먹으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피의 온도가 내려가죠. 네. 네, 그것도 시간에 따른 커피의 온도, 이러한 다양한 함수 이야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 앞부분만 공부하시고 읽어보시고 미적분에 관련된 내용은 책을 잘 놔뒀다가 고등학교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책을 쌓아놓고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은 부분 챕터를 골라서 읽으시고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정연 학생? 100점만이 목표인가요? 점수 잘 맞으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온갖 곳에 수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적인 사고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 수학적인 안목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수학 관련 책들을 읽다 보면 친구들이 수학 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법칙을 찾아보니 어떤 규칙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도 얻고 나는 수학이 점수를 보면 40점인데 공부를 하기 너무 힘들어 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수학의 재밌는 부분을 접하면서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수학적인 안목이 키워져서 이게 또 학교 수업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책 읽기 3권을 다 통째로 읽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은 취미가 있는데 책으로 벽 쌓기가 취미예요. 제 주변에 여러 책을 두고 그때그때마다 읽고 싶은 부분을 읽고 다시 쌓아놓고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책과 벽 쌓기가 아니라 책으로 벽 쌓기 한번 해보세요. 정연 쌤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아, 저 책으로 벽을 쌓았었는데요. 네. 저도 그러면 선생님처럼 책으로 벽을 한번 쌓는 걸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저 지금부터 교과서 풀기 도전할 거고요. 여름방학 때 조금만 늘고 2학기 준비하려고 한번 마음 먹어 보겠어요. 수학 보조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롱.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수학 구조대 선생님들이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멘트를. 선생님들 같이 하실래요? 수학의 끈을 놓지 말아요. 제발.